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고 또 9월 제조업 PMI를 통해서 업황의 위축까지 확인이 되면서 증시 자체는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9월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월달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악재가 지금 쏟아진 상황 속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속 은행들이 모집인 대출까지 중단했다는 소식,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4분기 첫 거래일 그리고 10월의 시작부터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시장도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제조업 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쳤는데 과연 이를 시장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간밤 3대 지수 불안 심리가 짙게 깔리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1%, S&P 500은 0.93% 떨어졌고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크네요. 1.53% 넘게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1.48%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바클레이즈가 부품 주문이 감소하는 등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약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면서 해당 내용을 발표해서 2.9%, 3%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23% 하락했습니다. 그간 상승세 잘 이어오던 엔비디아도 3.66%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0.74% 상승했고 아마존은 0.6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는 피벗 리서치가 AI를 통한 광고 산업 개선을 이유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하면서 0.70%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경쟁사들이 9월에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경쟁에서 뒤처졌을 것이란 분석에 1.38% 정도 하락했습니다. 또 이외에 중국 정부의 연이은 부양책 발표로 높아진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중국 기업들의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관련주 포함해서 알리바바나 핀도더 등 중국 소비 관련주, 또 바이두 등 IT 기업들, 특히 KE홀딩스는 17% 넘게 오르는 등 부동산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또 노스록 그루먼, 로키드 마틴 등 방위 업종과 엑슨모빌 등 에너지 업종은 중동 불안 여파로 강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이슈, 바로 중동 이슈겠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 대한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번 공격은 지난주와 올해 초에 있었던 헤즈볼라 지도자와 하마스 지도자 사망에 따른 대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집중 포격으로 전면전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 역시 유가인데요. 관련돼서 WTI 가격 장중 5% 이상 오름폭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폭격을 멈췄고 또 이스라엘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일단락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보복 선언이 나왔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점도 그나마 긍정적이었습니다.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전일 파월 의장 발언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지금보다 경기가 더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어서 연준은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체로 지난 FOMC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해당 발언으로 11월 50bp 인하 확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고용지표의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발표된 구인이직 보고서 보시면 구인 공고는 실제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해고가 감소하고 자발적 퇴직도 감소하는 등 고용은 파월 의장의 말처럼 견고합니다만 정체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ISM 제조업 지수 지난달과 같이 47.2를 유지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부진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50을 하회하고 있죠. 관련 경제지표 발표로 중동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경기에 대한 불안이 반영되면서 달러는 강세, 금리 하락, 그리고 지수 하락이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동부항만 파업 소식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AI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만약 이가 장기적으로 길어질 경우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서 제조업 침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불안 확대는 11월 대선과 또 연준 정책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과연 이번 달 그리고 이번 분기 초반부터 쏟아진 이런 악재를 딛고 시장의 재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을지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인데요.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해외 인력 감원에 나섭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밤사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있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 직원이 이날 인사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감원 계획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도 감원이 계획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삼성전자가 최근 인도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력의 약 10%를 감원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전체 해외 인력 14만 7천여 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인력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경쟁사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중국 화웨이의 치열한 경쟁이 직면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연간 약 12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도에서는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베팅을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금융 리스 형태로 통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를 임차에 쓰는 비용만 1,000억 달러, 우리 돈 132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2년 전보다 배로 늘어난 규모고요. 회계연도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시작돼 최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CNBC는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금융 리스 상품을 이용하면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일각에선 급격히 늘어날 리스 금액이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 역시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2분기 자본 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25조 원에 달했는데 시장 선점을 위한 신의 한 수일지 AI 거품론 속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 덕분인데 1일부터 7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30일 마감한 상하이와 선전, 홍콩 증시는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3대 중국 증시에서 회복된 자금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2,376조 원에 달하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8월 최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했고 지난달 17% 오른 상하이 종합지수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등을 돌렸던 글로벌 펀드들도 다시 중국에 베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주식 펀드 주간 자금은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는데 7월 3억 1,100만 달러에서 지난주 1,100만 달러로 그 폭을 크게 줄이면서 다시금 증시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씨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로봇택시 공개를 앞둔 머스크 입장에선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호재일 텐데요. 다만 이와 별개로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별도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도 도마에 올라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지만 올 초 부진했던 주가 흐름은 온데간데였고 하반기 들어 급격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BC는 3분기에만 30% 넘게 급등한 점에 주목하면서 테슬라가 올 하반기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고요.
파이퍼 샌들러 역시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310로 높여 잡는 등 월가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인데요. 주가는 연초 대비로도 5% 상승 전환하면서 다음 주 공개될 로보택시가 이 같은 흐름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국군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장 열리기 전에 먼저 월요일 장에 이슈가 있었던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전쟁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30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을 분쟁 발바로 처음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와 연계된 수니파 무장단체 자마 이슬라미아 조직원 1명이 숨졌고 적어도 16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 전쟁에 더해서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으로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은 이란을 자극하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펼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간밤엔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장에 올랐던 기업들 살펴보면 에이스테크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스페코가 14.55%, 대성하이텍이 8.1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ENC가 6.48%, 휴니드가 2.85% 올랐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 항구 노동자들이 현지 시간 30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해안 전역이 파업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모든 수입품과 수십억 달러의 무역액 중 절반 정도가 미국 동부 해안과 걸프 항구를 통해 이동하는 만큼 공급망 지연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선복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또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ILA 파업 중단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해운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용 로직스가 17.35%, STX 그린로직스가 4.13% 뛰었고요. 흥하해운과 KCTC가 모두 2%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양산을 5년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한국형 특화 AI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AI 전문 기업을 설립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오픈AI의 GPT-4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소형 언어 모델인 파이 등을 활용해 한국 문화와 산업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 KT가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한국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KT의 고객 서비스 챗봇과 기업 고객을 위한 산업별 특화 AI 솔루션 구축에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외에도 K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AI 코파일럿을 KT 서비스에 접목하고 AI 전환 전문 기업도 별도로 설립하는 등 AI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KTCS가 5.94%, ITIG가 4.78% 올랐고요. 휴먼 테크놀로지가 3%대, 또 비트나인과 KTIS가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던 조선주 주가가 최근 다시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평가를 내려오면서 조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동안 후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했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우려는 단기 요인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요. SK증권연구원은 반덤핑 조사에 따라 중국산 후판에 관세가 붙더라도 이 때문에 국내 대형 조선사가 실적 손해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면서 국내 대형 조선사 대부분은 관세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선업이 화랑기 빅사이클에 돌입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LS증권연구원은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짐에 따라 2028년 이후까지 실적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조선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 삼형 ENC가 6.48%, HD 현디마린엔진이 3.59% 급등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1.73%, HD 현대미포가 0.81%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월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크게 내렸습니다. 9월 증시는 역사적으로 부진하다는 말이 맞는 건지 코스피 어렵게 올라선 2,600선마저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과연 10월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중동발 리스크에 삼성전자, 반토막 보고서 등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산적해 있어서 또 대응하기 까다로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장 복귀하면서 10월 시장 대응하시죠. 양지수 모두 부진했습니다. 코스피가 2.13% 급락해서 2,593.27포인트, 3거래일 만에 다시 2,6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1.37% 하락해서 763.88포인트였습니다. 개장할 때 반짝 상승하던 지수는 점차 낙폭을 키우더니 종가 저점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약세와 수급 공백, 중국으로의 수급 쏠림 등 하방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상황이 특히 시장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규모 매도 폭탄을 던졌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2,135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1,892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01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25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0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셀트리온이 소폭 오른 걸 제외하면 8개 종목이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컸는데요. 삼성전자가 4.21% 하락해서 61,500원, SK하이닉스가 5% 넘게 하락하며 174,600원까지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의 AI 칩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반도체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간밤 미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들이 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투톱 흐름은 다소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환율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 외에 KB금융 3.46%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을 상승했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주와 바이오주 모두 약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대 낙폭을 기록했고 엔캠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 때문이었고요. 그 외에 알테오젠과 HLB도 약세였고 클래시스와 휴젤이 2%에서 3%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리노공업도 5%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원 80전 급락하면서 1,307원 80전의 거래를 마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와 엔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그간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됐던 아시아 통화 가치가 재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했었지만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 1,325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껑충 뛴 영향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9월 증시를 힘들게 넘어왔더니 10월 시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겨울론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맥커리인데요. 맥커리가 삼성전자를 병약한 반도체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종전 대비해서 약 50% 대거하향한 6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다운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서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맥커리는 HBM3E를 통한 엔비디아 납품 지연이 큰 시장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한 배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오는 맥커리의 삼성전자 보고서까지 반도체 투심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메모리 겨울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키움증권은 오히려 HBM 수급 환경이 공급 과잉에서 균형이 맞춰지며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HBM3 시장 진입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요. 9월 반도체 수출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반도체 겨울 보고서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분석과 판단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방산과 2차전지 관련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된 가운데 오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방산주 흐름 체크하시고요. 테슬라가 전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 약 46만 대 차량을 인도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테슬라 인도량 추이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한편 지난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출시 10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10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시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동 전쟁 위감이 커지며 간밤 미증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전쟁의 수혜주와 피해주 확인하시고 더불어서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줄 흐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이제 휴장이었고 오늘 10월달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크해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월달 첫 거래를 앞두는 상황에서 뭐 지금 뉴욕 증시 쪽에서는 제조업 지표에다가 구인이직 보고서 나왔고 여기에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 동부 쪽에서는 파업 소식까지 체크해봐야 될 내용들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죠. 일단 지표 자체는 좀 혼조세였죠. 네, 자 미국 지수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상승을 했었지만 또 화요일 날 장에서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0.4% 빠졌었고 S&P 500이 0.9%, 나스닥이 1.5%,
그래도 중소형 주라셀 2000도 1.5%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전쟁 우려. 네.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쏘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올해 들어서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이 두 번째죠. 뭐 네. 다행히 중간에 가로채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후회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유가의 급등까지도 가지고 왔었어요. 유가를 보시면은 거의 뭐 5% 가까이 올랐다가 결국은 한 3.8% 정도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뉴스가 나온 게 왜 시장을 좀 흔들었냐면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다가 미 연준이 벌써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했으니까 유동성이 풀리는 가운데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얘기가 나오면 네. 여기에 따른 어떤 걱정이 좀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들여다보는 CRB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원자재 19개를 포함해 놓은 인덱스인데요. 그 지표가 상당히 좀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제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상승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들여다볼 때 이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예. 있거든요. 그게 원자재 가격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빠르게 8%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특히나 지난달 후반에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는 또 중국 쪽 경기 부양책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국에서도 풀고 네. 미국에서도 풀고 여기에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그러네요. 포함시키면서 이런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사실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훨씬 네네. 더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유동성을 풀게 되면 시장은 사실 큰 폭의 상승의 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S&P 500 지수가 보시면 W자를 만들고 이제 상승에 들어갔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향후 제법 큰 폭의 상승을 앞으로 1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드는 것이고요. S&P 500은 그렇고요.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전 고점을 뚫지를 못했죠. 네. 그렇지만 조만간 뚫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이 상승 속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12개월 동안은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을 바라봤었을 때 그렇다면 저희는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자꾸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예.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 특히 미국 증시는 이게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이게 어느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유가라면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지난번에 나온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인데요. 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안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두려움. 그래서 네네. 경기 침체 부분,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걱정들을 하십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 PC 인플레이션이 전달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2%니까 거의 미 연준이 원하는 2%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0.1%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12 하시면 2%보다 훨씬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원하는 그런 2%대의 금리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꾸 뉴스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자극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얼마나 내려줄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파웰 의장이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요? 발언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리를 내려줄 건데 죄송합니다. 0.5% 정도 연말까지. 그래서 50bp 이나 그렇죠. 0.25, 0.25 이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너무나 뭐 적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75bp 정도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좀 너무 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아까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PCE 근원 쪽을 보시면은 지금 0.1%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미 미 연준이 원하는 숫자에 도달을 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금리를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2%인데 금리를 4% 이상에 유지할 필요가 없죠. 2%포인트 정도만 더해주면 되는 케이스니까. 그렇다면 5.5%의 금리에서부터 지금 내려주기 시작했고 0.5를 내렸으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1%는 빠르게 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산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 연준의 이 전망치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0.75 그리고 또 내년에 추가적으로 1.25 그러면 2년에 안 걸치는 올해 9월부터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200bp 정도 250bp를 아주 짧은 15개월 만에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것은 좀 과합니다. 그거는 조금 보면은 너무 인플레이션 쪽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25bp 내린다라고 계산하시면 8번 만나니까 2%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2% 내려주는 거는 아주 뭐 안정적인 어떤 흐름인데 이런 빅 스텝을 자꾸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그럼 경기 침체가 정말 제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2% 내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어떠한 선진국들보다도 높게 유지를 했죠. 높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여기 나와 있듯이 GDP의 120%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지금 올해 상반기만 놓고 계산하더라도 전체 부채의 3.2%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또 미국의 GDP의 약 3.8%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저 숫자가 지금 5%에 유지시키면 계속 올라가겠죠. 5%까지 올라가면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를 3.5%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죠? 3.8%. 그리고 30년 국채 금리가 4.1%입니다.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일 거란 말이죠. 이거를 빨리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에 있어서 사실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화폐의 어떤 가치를 봤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 부채의 이자 비용 때문이라도 좀 빠르게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3.5%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 과한 거다. 그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비용보다도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100bp, 200bp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거보다도 초과로 내려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또 이 비용을 감안을 했었을 때 금리를 앞으로 빠른 기일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200bp 정도 내려주는 속도는 아주 적절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간밤에 나온 지표, 글로벌 제조업 ISM 제조업 PMI 이게 지금 50 미치면 이제 위축 국면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더 밑돌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조금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경기가 많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숫자들은 당연히 이 제조업 지표이고요. 네네. 또 다른 부분은 뭐 소득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합니다. 자, 제조업 지표가 저렇게 50 미만이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이 위축 국면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조업은 미국 고용 시장 전체에 포함되는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어떤 이 미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특히 GDP의 구성을 보시면은 69.5% 거의 70%가 민간 소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약 한 18% 정도 되는 부분이 정부 소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시면은 거의 뭐 80%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쪽보다는 이 소비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조업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경기 침체를 두려워서 흔들린다, 그거는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지표들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PC 인플레이션 숫자 나오면서 똑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개인 소득 지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전달 대비해서의 증가율이 0.2%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곱하기 12 하시면 2.4%죠. 예. 근데 2.4%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빼시면 실제 소득 증가는 없는 건데.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소비가 못 늘어나는 거 아니냐. 소비가 위축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위에 살짝 제가 멘트를 달아놨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임금 증가는 전달 대비해서 0.5%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더해서 나오는 숫자인데요. 임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증가한 건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자산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이라든지 그래서 뭐 개인 다른 소득은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이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지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제 개인 소득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저축률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과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유동성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초과 저축 부분을 많이 써서 이제는 거의 많이 떨어져서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남았다. 네.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거의 0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GDP의 성장에 있어서 고용 지표가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생산성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7%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미 연준에서도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 생산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연간 단위로 0.1%에서 많으면 1%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는 효과이고요. 또 고용시장이 많이 성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GDP의 성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 뉴스 쭉 보시면 지금 항만 노조, 그렇죠. 미국 파업, 동부 걸프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계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AI가 도입이 빠르게 되고 또 이렇게 예. 생산성 지표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뉴스 나온 거는 구인 수가 늘어나고 있죠. 구인이직 보고서가 예. 3개월에 최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은 안 됐지만
그 헐리우드 쪽에서 뭐 작가 파업, 네. 뭐 이런 파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파업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AI의 도입률이 빨라지거나 기계화나 자동화가 빨라지는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아주 옛날로 데려가자면 마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나오면 네. 당연히 마부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직장 수가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인 구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혁신의 변화의 차이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자꾸 저런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 GDP가 하락할 룸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자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GDP 성장률은 아주 안정적인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숫자. 자, 지금 보시면은 이 3분기에 미국의 GDP의 성장률이 자그마치 3.1%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을 때 네. 2.4% 마이너스 뭐 하면 0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저게 왜 그럴까요?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고용은 정말 중요한 그런 업종에서는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국은 경기 침체도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닌 거고 또 사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될 것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 구인식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또 우려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주말에 나오는 이제 고용 보고서도 봐야겠습니다만.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업 청구권자 수도 보시면 예. 예상보다 덜 나오고요. 예. 그만큼 지금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아틀란타 연은의 3분기 전망치가 네. 3.1%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나 되거든요. 이 숫자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예. 저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 AI의 발전 속도나 생산성 향상이 미국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뉴욕 연준의 또 GDP 예상치인데 저 빨간 선 보십시오. 정말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3분기가 3%대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는 2%대 나올 확률보다는 네. 3%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심지어. 그만큼 그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인플레이션을 덜 자극한다. 네. 예,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막 핫한 게 아니거든요. 예. 요즘 보시면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라든지 예. 대형 기업들이 자꾸 직원 수를 자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지금 이런 파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에 있어서 네. 고용을 막 많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생산성 위주의 고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GDP 성장률은 튼튼한데 고용에 올라가면 그렇게 높진 않고 이런 부분의 어떤 이 격차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계산하시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그 기업의 이익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주가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뭐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 동부 걸프 연안 그 한국 노동자들 파업 소식이 지금 47년 만이다 보니까는 분명히 좀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는 될 것 같거든요. 공급망 이슈가 다시 또 시장에서는 좀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좀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거는 네.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물가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에 따른 물가 상승이고요. 그게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큰 부분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계산하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 비중이 작고 소비가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높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네. 이 마지막 물품에 이제 나가는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엇에서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소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죠. 그래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이 급등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고용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식고 있잖아요. 예. 물론 너무너무 많이 식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 쪽이 20이라면 네. 나머지가 80인데 이 80 부분이 이 고용과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2%대 초반까지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에 나온 숫자가 2.7%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숫자가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일 때는 저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금리가 너무 많이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추세를 보시면은 네. 보시면 금리를 이렇게 빨리 떨어뜨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빠르게 훅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3.7에서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이제 예.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판단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3%에서 3.75% 정도 사이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소 2%는 나온다. 여기에 추가적인 금리가 조금씩 더해지는 거. 즉 인플레이션도 2%가 나오면 네. 여기에 1% 정도는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데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줘 버리면 지금 앵커님이 걱정하시는 예, 예.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적절한 수준의 어떤 금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기적으로서 미국의 금리가 3에서 4% 사이 또는 3에서 3.75% 사이 정도의 장기 금리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춘 어떤 적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경기 침체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뭐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는 기조고 고용 시장도 너무 그렇게 둔화되지 않는 정도까지. 그러면은 지금 S&P 500만 놓고 봤을 때 분기별로 4분기 연속 상승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 올라간다 예, 예.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예. 사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어를 쓰는 게 있는데요. 멜탑이라고 해서 거품 장세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품 장세가 나왔던 시기를 기억하시면 1998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0년 3월 달까지 흔히 증시의 멜탑이라고 해서 막 계속 폭등, 네네. 그러니까 폭락장에 반대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왔었냐면 그때 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지나가면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내려줬어요. 예. 여기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신흥국 타이거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내려주는 가운데서 여기서 가장 큰 국가인 미국이 0.75%의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어요.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면 지금 앵커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확 내려주면 유동성이 네,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어디를 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설비 투자에 왕창 들어갔어요. 어디 설비 투자에 들어갔었냐면 인터넷에 대한 설비 투자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의 고용이 또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변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증시는 폭등을 했습니다. 먼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품이 빵 터졌죠. 예,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걱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중국에서 저렇게 어마무지한 부양책을 내놨고 예. 미국도 지금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를 내리고 있고 네. 이제 곧 다른 국가들 이제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1.8%밖에 안 나왔어요. 예. 또 내려줄 거거든요. 네. 이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주는데 거품까지는 잘 안 나오죠.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거 벌써 보면 무슨 얘기냐면 거품이 되려면 과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참 좋아 보인다. 예. 그래서 또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각자 도생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네. 서로 협력을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지만 서로 따로따로 가게 되면은 예.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과한 투자에 의한 어떤 과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그 버블 증시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 뭐 20%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부양책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이 40% 정도 확대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네. 과거에 한 20%대가 지금 5%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버블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다들 선별적으로 하는데 그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AI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요. 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달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2,566포인트, 코스닥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5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다가 미국 동부의 한국 노동자들 파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그 영향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마지막 거래일 4%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간신히 이제 6만 원 선 좀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에서는 0.6%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1,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4%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7,100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0만 8,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만 2,000원. 현대차도 2.6%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23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99,900원. 그리고 셀트리온 2% 약세가 예상되죠. 지금 호가는 19만 1,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1.5%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월 마지막 거래일 3%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1.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1,000원. 그리고 알테오젠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5천 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9월 마지막 주 좀 주가가 연일 내리막을 나타냈다가 오늘 일부 좀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엔캠은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8,500원. 리가캠바이오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8,700원. 클래시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4,0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휴젤이 2%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만 2,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10월 달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은 뭐 경기도 그렇고 지금 증시도 그렇고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는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우선 다행인 거는 네.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림, 예. 이 차트를 하나 띄워주시면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라고 해서요.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차트 보기 좋죠. 올라가네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한국 시장도 예. 올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출 숫자 호조죠.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원화도 절상의 구도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고 나가는지. 왜 팔고 나가는지는 압니다. 무슨 얘기냐? 예. 이게 우리나라든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클컬 시장,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 국가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이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이 투자를 하는 시기는 맞는데 또 다른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부양책을 확 내놓으니까
오랜만에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자금 중국 글로 쪽 가고 흐름이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일본도 지금 뭐 네. 계속 부양책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유럽도 이제 금리 내려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게다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너도 나도 지금 삼성전자를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뭐 다 지금 뭐 예. 네, 주가를 낮추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좋을 거다. 예. 10월 달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 10월 달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을 보시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미국 증시가 1%, 1.5%, 1.3% 상승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1964년 이후에 그리고 확률적으로 60%, 68%, 72% 이렇게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히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그러면 영향을 그렇게 받겠죠. 그래서 지금 10월 달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때는 네.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계속 일었을 수 있지만 11월, 12월이 되면은 제법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좀 국내 증시 좀 방향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시아 증시 말씀 주셨는데 일본 증시 뭐 최근에 이제 새 총리 지명이 됐죠. 이시바 시게루.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 시장이 상승하려면 이제 국내의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의 국내의 그 자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죠. 뭐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행스럽다고 얘기해드리는 부분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의 경기라는 부분이라든지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시면은 이제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안정적일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숫자는 계속 좋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월말로 갈수록 또 올해 연말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9시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보고 있으시면 상승 여력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시장도 그래도 쫓아는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섹터 좀 여쭤볼게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은 또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흐름이 좀 아쉬워요. 아쉽죠? 예.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HBM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또 반도체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메모리 쪽은 당연히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등.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를 두 개를 더하면 7, 80%. 마이크론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HBM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그 비중이 아주 물론 전체로 보면 큰데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더했었을 때 마이크론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많지 않냐?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마이크론 미국 회사잖아. 그러니 미국은 요즘에 보면 인텔도 뭐 지원한다더라, 뭐 계속 지원한다더라 이런 거죠. 인텔 인수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이 굉장히 캐피털 인텐시브,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빠르게 끌어올리는 걸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게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10월달 첫 거래일이자 이제 4분기 시작일이죠. 간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이 됐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경기 지표는 좀 혼조세였던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여전히 위축 국면이다라는 측면,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부분이겠죠. 반면에 구인이직 보고서는 3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 시장 둔화는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다는 측면. 물론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올 ADP 민간 고용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 미국 동부 파업 소식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1% 떨어집니다. 2,562포인트, 코스닥도 1% 내림세로 75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집니다. 6만 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사흘 연속 하락세인데 글쎄 오늘 또 6만 원 선 지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SK하이닉스가 1.6% 떨어집니다. 17만 1,800원, 17만 2천 원 선 움직임, 2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9월 이제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좀 물량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글쎄 오늘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떨어집니다. 97만 5천 원. 현대차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1.6% 하락으로 2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봉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주가 자체는 최근에 현대차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1% 떨어집니다. 98,600원 선 역시 지금 사흘 연속 주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0.4% 하락합니다. 19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떨어집니다. 51,100원. KB금융 약보합으로 88,8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이네요. 3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 소식 올해 들어서 두 번째죠.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따라 지금 S오일을 비롯해서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0.98%, 1% 이상 올라갑니다. 61,800원이고 GS도 소폭 상승으로 42,650원.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보시다시피 7%, 9% 강세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지금 22,100원, 한국석유가 2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0.7% 상승으로 185,300원에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1.4% 상승합니다. 89,700원, 9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네요. 좀 나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0.58% 떨어집니다. 85,200원. 엔캠이 1.4% 하락하면서 179,2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오늘 강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99,100원이고 이 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0.9% 하락합니다. 53,600원. 삼천당제약이 오늘 2% 약세를 보여줍니다. 13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지난 금요일 2% 올랐거든요. 지난 금요일 상승분을 다시 좀 오늘 하루 만에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이 3% 강세 보여줍니다. 247,500원. 실리콘2가 지금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올라섰네요. 0.4% 상승 4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여전히 1% 안팎으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동부 걸프 연안에서 이제 한국 노동자들 47년 만에 파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류 비용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해운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지금 6% 강세입니다. 15,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페노션도 0.6% 상승하면서 4,020원. 대한해운도 1.4% 올라갑니다. 2,095원이고 흥하해운도
삼성도 5% 이상 상승합니다. 2,500원이고요. HMM도 상승 중이고 KSS 해운도 0.7% 올라갑니다. 오늘 해운주들 움직임 흐름이 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유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뭐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모두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LPG 관련주 또 정유 관련주들 흐름 좋았어요. 앞서 저희가 봤던 종목은 뭐 S오일이라든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보셨고 그밖에 대성산업, 극동유화도 2%에서 1% 상승 중이고 흥구석유가 지금 상승률을 조금 더 높여갔네요. 12% 급등하면서 19,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1.9% 상승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지켜보겠다,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 관망 심리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80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617억 원, 23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89억 원, 35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1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16원 상승한 1,323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우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상승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상승을 할 확률과 그 거품으로 갈 확률이 반반 정도 된다. 예. 근데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그만큼 미국 정부라든지 전체적인 기업들의 어떤 이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골디락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S&P 500의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 숫자를 보시면은 금융주가 좀 어려울 뿐이지 금융주를 제외하고 나면 역대 최고의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23.6%이고요. 빠지던 모습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여기다 플러스 뭐가 생기고 있죠? 금리를 떨어뜨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적정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S&P 500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을 때 낮게는 5,900 정도, 높게는 6,100 정도까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3% 어제 빠진 거 더하면 5% 미만이란 말이죠. 3개월 동안에 5%가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의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좋은 부분은 연말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을 내년까지로 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내년 연말까지는 7,000포인트 돌파할 거다. 많이 올라가면 7,1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25% 이상 상승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중국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S&P 500이 아니죠. 나스닥? 나스닥이죠. 예. 나스닥은 연말까지 10%. 예, 더 상승력이 있네요. 더 높고 2만까지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 보면 24,000이니까 33%. 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쫓아갈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될 텐데 아쉽네요. 예, 그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 중국, 일본, 아시아 국가들 전부 다 네. 유럽까지 해서 엄청난 부양책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계속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둘이서 같이 지금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요. 예. 저희의 판단에는 이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이긴다. 이길 확률이 90% 이상이다. 아니 99% 이상이다 정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참 대응을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정부 정책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네, 나와요. 화면 통화정책, 나왔죠. 재정정책.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여태까지 중국 정부는 제가 왜 중국 정부가 참 대응을 잘한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우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구조조정을 해왔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를 않았고요.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했었을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30% 폭락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충분히 30% 폭락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얼마 빠졌냐면 10% 빠졌습니다. 2년 동안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여태까지 계속 천천히 부양책을 쓰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언제까지 기다렸냐?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미국이 지금 0.5%를 딱 내렸죠, 9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내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센 걸 내놓는단 말이죠. 뭐 재정 정책까지.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태까지는 4년, 5년 내내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FDI라고 해서 네. 직접 투자 금액이 마이너스 30%까지 갔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유동성을 안 풀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좀 다음 부분을 말씀을 좀 넘겨주시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확충을 해주겠다. 이거는 금액이 1,420억 달러라는 것은 원화로 190조 원이고요. 네. 보통 자본을 이렇게까지 확충을 해주면 자산 효과는 10배입니다. 아, 왜냐하면 자본을 가지고 자산을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본 비율은 10%예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10배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죄송합니다. 중국의 GDP의 7%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면 GDP 성장률이 지금 4, 5%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최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이 정책은 2년짜리라는 거죠. 최소. 예. 2년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중국 증시 보시면은 3,100포인트, 예, 뭐 3,200포인트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놓고 봤었을 때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즉 2021년 고점, 예, 뭐 미국은 이미 그거 고점을 뚫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심천시장이죠. 심천시장이 금요일 날 거의 제 기억으로는 8%대 폭등을 네네. 했거든요. 예, 보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40%대가 나온다. 30-40%대가 나온다. 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지난번에는 왜 이번에도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적으로 시간차를 두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 쓰는 마지막 카드예요. 그럼 신규 진입은 하지 말란 얘기. 신규 진입이 아니고 이미, 이미 예. 우리나라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에다 이미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또 다시 넣지 마시고 예. 그거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을 빼셔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것들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근데 중국에다가 부동산 사시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이런 어떤 상승 곡선이 그려질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네. 미국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중국을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은 여전히 문제가 커요. 무슨 얘기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 터졌을 때 숫자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만큼 가계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튼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빨간색이 중국. 네. 예.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자산의 구성을 보시면 전체의 60% 이상이 부동산이고 예. 나머지 40%만 금융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흔히 말하는 뻥튀기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부채 비율이 낮은 것 같지만 소득으로 계산하면 네. 이렇게 높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부양책을 폈었을 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왜 오냐? 이 지표를 보시면 오는 겁니다. 왜? 제가 그 한국에 대해서 97년, 98년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IMF 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은행권에 예.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율이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퍼입니다. 버퍼. 뭐냐면 얼마나 내가 부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건데요. 네. 저게 2.6%, 2.7%이던 게 이제는 1.5%다. 그러면 그 능력이 3분의 2로 줄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더 빠집니다. 이렇게 부양책을 쓰게 되면. 네. 예, 금리가 낮은 데서 쓰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짧으면 3년 안에 온다.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차트를 보면은 앞으로 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30, 40%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네. 그때까지 계속 들고 있느냐 라기보다는 천천히 예. 좀 매도하는 게 좋겠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 아래에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미래에 있어서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바로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자산별로도 좋고 나라별로도 좋고 섹터별로도 좋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데요.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은 경제 구조를 보시면은 소비가 저런 모습이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을 못 합니다. 네. 그러면 GDP의 구성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돼요. 정부까지 포함시키면. 그냥 민간만 놓고 보더라도 7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잘 가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국가가 어디죠? 네. 인도. 인도를 보시면은 전체 GDP의 60% 이상이 소비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대감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는 제조업이에요. 예. 근데 소비가 중요하다는 건 뭐죠? 서비스고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건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렇게 큰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입니다. 네. PR이 뭐 30배, 50배 이렇게 나오니까 비싸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적절하게 가져가는 그게 예. 가장 대표적인 기업 지난 20년 동안이 애플입니다. 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서 어떤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우리 증시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미 증시가 약했던 상황에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재료가 없다 보니 양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17% 약세로 2,563선에서 전개됩니다. 코스닥도 1%대 약세, 현재 7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4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더불어서 기관도 1,17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2,34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이 22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에 기관이 29억 원 순매수, 개인도 28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해운업종이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비철금속 업종도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이 약세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도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기술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중동전쟁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LPG 관련주가 상승 중입니다. LPG 관련주 내에서는 흥구석유가 10.13%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9,26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가 3.37% 오르며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이 0.84% 플러스권, 극동유화도 0.39% 올라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이 0.17% 강세로 현재 거래가 11만 7,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방산주 역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6일까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 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중인데요. 방산주 내에서는 한일단조가 15.6%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290원이고요. 스페코가 3.35% 강세로 4,475원. 대성하이텍도 4.9% 올라갑니다. 4,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영 ENC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올라갑니다. 해운주는 중동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선사들이 홍해 노선을 포기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해서 운임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미국 항만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인데요. 해운주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4.4% 강세입니다. 거래가 15,280원. 흥하해운이 3.38% 오르며 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 0.24% 오름세로 2,070원 선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항만 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자 국내 물류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물류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태운로지스가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4,275원이고요. 한솔로지스틱스가 3% 넘게 오르면서 2,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TX 그린로지스 4%대 강세, 동방이 1% 가까이 오르고요. 유성 TNS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떨어지고 있죠. 중동 관련 테마만 강하고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 낙폭이 커지는지 오늘장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38,036선으로 어제보다 1.59%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일본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661선으로 1%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로 오늘 문이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학개미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아식스입니다. 런닝화가 인기를 끌면서 아식스가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약 5,9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6년 전망도 좋습니다. 전체 매출 목표액으로 7천억 엔 이상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자 일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위는 도쿄일렉트론입니다. 매도 우인데요. 지난주 도쿄일렉트론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특히 도쿄일렉트론은 올해 AI 관련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날만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이시바 총재의 당선으로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엔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엔화해지 ETF입니다. 이락개미는 지난주엔 다시 사들였습니다. 2,452만 달러 어치를 매수했는데요. 지난주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달러엔 환율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예상 외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당선되면서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시바 총재는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을 문제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금융 정상화 노선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엔화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시바 시게로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의 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디플레이션 완전 탈출이 최우선임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을 지지하고 엔화 약세에 우려를 표했던 이시바 총재였지만 이 발언으로 이시바 노믹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한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선 일본은행과 긴밀히 협력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수 관련 소식입니다. 시장은 예상 밖의 이시바 총재 당선에 당황했는데요. 30일에 4% 넘게 급락했죠. 금융투자 소득세 인상과 엔화 강세, 금리 상승 우려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강한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시바 총재가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법인세와 금융투자 소득세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한편 일본 증시에서 이시바 수혜주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10월 첫날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며 수출주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 또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최대 8%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논 소식입니다. 카메라로 유명한 캐논이 반도체 분야에 도전합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미국 텍사스 전자연구소에 공급하는데요. 오는 13일부터 출하합니다. 해당 장비는 ASML의 장비처럼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웨이퍼에 찍어내는데 그러나 ASML의 장비와 달리 패턴이 새겨진 스탬프를 웨이퍼에 도장처럼 찍어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도 더 적고 가격도 저렴한데요. 향후 2나노까지 수준을 더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나노 임프린트 장비로 캐논이 ASML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해결을 위해서 은행권을 옥죄고 있는데요.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이럴 때 팁은 없을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제 금융 취약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말이 어렵긴 한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한국은행이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이제 대출 부분만 좀 요약을 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하락을 할 경우에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후에 0.43포인트 상승을 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83포인트 네. 상승을 해서 전국의 평균보다 2배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어떤 뜻이냐면요.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집값이 상승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가계부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도미노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라는 것이 네네. 있는데요. 약간 3% 정도의 금리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심적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집을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차피 내년에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가계부채가 이제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네.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지금 취약 부분의 대출 건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연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동산 PF 같은 곳에서 이자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신규 연체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을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 DSR을 좀 안착을 시키면서 네. 가계 부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실수요자들의 주거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출 접근성은 도울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 보면은 그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있는 게 네. 8년의 입장에서는 좀 높게 내는 상황이고 매수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그때 사려는 심리. 이게 좀 있다 보니까 이 갭이 있나 아니 갭이 있지 않나 갭이 있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 거는 높게 팔고 싶고, 그리고 사는 건 싸게 사고 싶고 뭐 그런 심리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내 집은 좀 늦게 팔고 집을 먼저 매수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출 규제를 조금 하다 보니까 집이 잘 매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출에서는 1주택자까지는 괜찮지만 다주택자들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 매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뭐 정부 입장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대출 상품이라든지 은행의 대출금리 고려했을 때 10월달 금통위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10월 금통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팽팽한 의견을 두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취약차주들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빅컷을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경기 침체가 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데 금통위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을 상승을 부추길 그런 요인 때문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가계 부채는요. 사실 서울
특히 그 규제 지역인 강남, 송파, 서초, 용산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을 잡으려고 가계부채를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억제하고 네. 취약계층한테는 또 숨통도 틔워줘야 되고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 관리가 원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쪽을 만족을 시키면 예, 이쪽이 그렇죠. 또 튀어오르기 때문에 예.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지금 여전히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만 중심적으로 좀 거래가 늘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빌라까지도 네. 이제 거래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실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실제로도 2분기 지금 가계대출 급등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자기 자금으로 온전하게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동안 아파트가 매수가 증가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의 빌라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요. 지금 서울 빌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다주택자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분들이 네네. 지금 매수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전세 세입자를 좀 벗어나고 싶다. 네,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하면서 이제 서울의 입지의 그 편리성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라 시장으로 눈을 좀 돌린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특히 서울의 빌라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빌라까지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뭐 당연히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집값 상승에 이제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집을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계 대출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 관리가 사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 집 마련은요. 단순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도 굉장히 크지만 금융기관하고 정부에서는요. 합리적인 대출 및 주택 정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실수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이제 금융당국이 워낙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은행권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를 뭐 올리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해서 뭔가 이제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가계대출 문턱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또 뭐 일부 은행은 모집인 대출까지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 부채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턱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계 대출에 이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를 첫 번째 올렸죠. 그렇죠. 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해당 은행에는 오지 못하도록 금리를 올리는 것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기를 줄였습니다. 대출의 만기를 줄이게 되면 DSR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기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심사 기준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가 잘 줄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모집인 대출도 이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인데요. 모집인이라는 게 이게 은행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왜 네, 맞습니다. 명함 받아서 네.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주고 네. 그분이 모집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대출 모집인은 그 은행하고 그 해당 은행하고 이제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그 법인에 소속이 되어 예.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대출을 대출 대신 이제 접수를 해서 대출 심사나 뭐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우리는 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으로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이런 제한 조치는 은행에서 연말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수순이었어요. 완벽하게 총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계부채가 다 차게 되면 점진적으로 뭔가 이제 추가 규제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모집인의 대출을 네. 막는 그런 규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2021년 8월에 농협 같은 경우는 모집인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조차도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규제를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때 깜짝 놀란 사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대출 모집인의 이제 중단을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당국에서 그냥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아까 발표한 9월 금융 상황 안정 보고서를 따르면 그 가계부채는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매년 4에서 6% 정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더욱더 그 가계부채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계부채 관리가 그런 시급한 시점인데요. 이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DSR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좀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연체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관리를 좀 잘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리를 또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대출 금리. 네,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은행들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냥 그 해당 은행, A 은행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 가만히. 그런데 그냥 높은 금리를 딱 발표를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가만히 있는 거죠, 나만. 그러다 보면 내가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릴 따라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네. 뭐 주요국들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하는 상황에서 네, 실제로 대출 받으려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금리가 달라진 게 없는데 네. 저희가 8월 달에 그 최저에 나갔던 금리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한 3.2% 정도에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중은행에 그 최저 금리를 찾자고 하면 거의 4.5%. 아니 요즘에 보면 그 대출 네. 상환에서 연장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기존에 내가 쓰던 대출 금리가 아니라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용 조건도 네. 개선이 되고 네, 했는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여기다 만약 그렇죠. 금통위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여전히 그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네. 기준 금리가 떨어져도 은행들이 가상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은행의 영업 실적은 좋아지고 실제 대출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대율 마진은 좋아지고 네, 이자가 은행권 배불리게 높아지는 되는. 그럴 수도 보통 있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벽 대출도 우려할 상황인 거잖아요. 절벽 대출은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제한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수요자들은 어느 은행을 가야 될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은행들마다 네. 그 규제가 다른 것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말이 좋아서 이제 자율적인 대출 관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해당 은행에 가면 안 되고 뭐 다른 은행에 가면 대출이 가능하고 뭐 이러다 보니 사실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조금 예로 들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그 음식점 마감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영업 시간에는 아무런 음식점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마감 시간이에요. 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음식점을 찾아요? 일단 주문 받아주는 데 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그렇죠. 갈 수밖에 예. 없고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을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실수요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금리라든지 좋은 조건을 찾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금융권이 갑이 되네요. 약간 좀 뭐 그런 이미지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출을 가능하면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네네. 것이 뭐냐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45일 전에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은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는 은행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신축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전세로 입주하고 싶은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야말로 실수요자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금융권에서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시점을 줍니다. 뭐 계약 전 언제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은행 대출은 갑자기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수요자들은 이제 망연자실해 하지 그렇죠. 마시고요. 물론 너무 당황스럽겠지만 해당 은행이 안 되면 다른 은행이 가능한 은행이 아직 열려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제외하고라도 다양한 은행을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은행권에서도 뭔가 실수요자를 좀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선별이 쉽지가 않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서류로 이제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서류라는 것이 좀 어찌 보면 간단하고 어찌 보면 복잡한 그런 서류들인데요. 그 편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청첩장 같은 경우도 그냥 예, 뭐 그렇죠. 찍어내면 가짜로 찍어낼 수도 네, 있는 거고. 되는 예. 거고 이제 저희가 가장 이렇게 이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혼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를 하면 해결이 얼마든지 되는. 소송 취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뭐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뭐 질병 치료, 뭐 의사 소견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출을 하면 실소유자로 선별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은행에서도 이런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1% 하락, 2,562포인트, 코스닥 0.7% 내림세.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뭐 주요 투자자 외국인 기관은 좀 팔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일 하루 쉬면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개천절 내일 하루 쉬고 4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